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를 맡은 김맹구입니다. 지라프입니다. 네. 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뭐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아, 네. 네, 다들 조심하세요, 감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타미플루 드신다고. 예, 여기 이틀째 복용 중인데 네, 옮진 않아요? 네, 오늘은 좌절, 우울 그리고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을 네, 극으로 만나볼 시간이죠. 큰 박수로 시사낭만 청춘극단끼를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동창이 어땠어?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진짜 반갑더라. 오면서 보니까 이 동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치? 그럼 우리 동네에 다이소랑 왓슨스 생기고 로드샵 화장품들은 거의 다 생겼다니까. 이제 화장품 사러 멀리 안 나가도 된다. 진짜? 안 그래도 아까 부모님 뵈러 갔었는데 이젠 시내 다 됐더라고. 옛날엔 거의 다 논밭이었는데. 나도 취업만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데. 얘들아, 나 고민이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요새 우리 아빠가 매일 늦게 들어오셔. 한 새벽 1시쯤? 매일 야근하시나 봐. 헐, 아버지 힘드시겠다. 아니 무슨 회사가 야근을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게. 아빠 보면 항상 지쳐 있어서 마음이 아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맞다. 이거 뭔 일 있네.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게 그러니까 야, 밤을 새서 내가 끝내놔. 알겠어? 네, 부장님. 과장이 왜 이렇게 업무 속도가 느려? 이래가지고 밑에 애들이 뭘 배우겠어?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승진할 수 있겠어? 다음 달에 승진 심사인데 내가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언제까지 과장할 거야? 어? 너도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승진. 네. 그리고 우리 팀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김대리는 지성질 못 이겨서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박사원은 사내 연애만 벌써 몇 번째야? 아주 개판이야 그냥. 관리 똑바로 안 해? 이거 나 누가 수습하냐? 야, 잘 좀 하자. 어?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우 씨, 짜증나. 아, 왜 승질이야? 몰라. 그냥 짜증나서. 아빠한테 그 회사 나오라고 했는데 아빠는 계속 다니실 거래. 다음 달에 승진할 거라고. 승진하면 월급도 오른다면서. 아니, 나랑 못 버텨.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 밑에서. 아니, 회사가 군대야? 직급 높다고 군기 잡는 거야 뭐야? 야, 아버지 그냥 거기서 나오시고 다른 데서 일하러 하시면 안 돼? 너 우리 집 형편 잘 알잖아. 지금 생활이 많이 빠듯해. 엄마도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셔. 나도 알바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돈으로 우리 집 형편에 도움이 안 돼. 지금 아빠만 혼자 회사에서 일하시는걸? 그러긴 어려워. 힘내.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어? 뭐지? 뭐야? 면접 결과야? 합격했대? 아니, 또 떨어졌네. 뭐야, 이번엔 될 것 같다더니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블라인드 채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면접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일 번 이화장 씨, 2번 조용희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번 이화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 조용희입니다. 네, 두 분 앉으시고요.
조용희 씨, 서울대 나오셨네요? 이야, 공부 잘하셨나 보네. 응? 화장 씨도 서울대 나오셨네요? 아니 저는 아닌데. 아, 서서울대구나. 서서울대가 어디 있죠? 서울의 서쪽에 있나? 아, 뭐 그건 그렇고 두 분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하신 거 있어요? 아, 저는 해외 봉사, 교환 학생, 토플 토익 만점, 한국사 1급, 그리고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저는 학점은 4.5 만점인데요. 지방에 살아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 씨. 세상 공평하지 않죠? 네? 아,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으로 가까이 좀 와보시겠어요? 네? 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나쁘지 않네. 뭐라고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저희 회사는 이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살아남아요.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나가보세요. 아, 용희 씨, 저도 서울대 나왔어요. 아씨, 여기라도 하고 나올 걸. 그냥 나왔을까? 우리 사회는 진짜 왜 이렇게 썩었냐? 진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벌과 외모를 너무 많이 봐. 그게 다 뭐가 중요하다고? 인성을 봐야지, 인성을. 언제쯤 학벌, 외모 안 보는 사회가 올까? 그러게. 진짜 살기 싫다. 우리 이럴 바엔 다 같이 뜨자. 헬조선. 안 돼. 취업해야 돼. 취업은 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영어를 잘 못해. 아, 나도 안 돼. 돈도 없고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 다들 뭐야? 몰라. 씨. 그럼 안 해. 아, 몰라. 나도 안 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외모와 학벌, 그게 다 뭐야 진짜. 여러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좌절인데 우울 무력감은 이제 좌절에 따른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좌절이 사람이 좌절되면 우울과 무력감만 느끼느냐? 그건 아니겠고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아까 여기 연극할 때 같이 짜증나 그랬잖아요. 짜증. 그다음에 뭐 슬픔, 분노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로 우울과 무력감을 꼽은 거예요. 자, 좌절을 얘기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좌절되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그냥 좌절이라는 건 없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그 좌절이라고 하잖아요. 뭐 기대나 목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달성이 안 됐을 때 이제 내가 좌절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뭐 이거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동기, 욕구와 관련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을 때 이제 그게 안 되면 실현이 안 되면 그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혹은 이제 좌절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기대를 다 저버리고 어떤 목표도 없이 살면 좌절도 없겠네. 그것도 말은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목표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만의 또 사람들 공통의 어떤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즉 동기나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이제 화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속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면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아주 심해지고 그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게 아주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 우울, 무력감 이런 것은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동기나 욕구를 그럼 다 실현하면 잘 사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행복해질까 하는 건데 어때요?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면 어때요? 좌절감 안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명박이 4대강을 계속 파면 어때요? 네. 우리가 우울한 게 아니라 이명박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성숙해질까요? 두더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점점 인간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진 어떤 동기나 욕구를 무조건 다 실현하는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진정한 욕구냐 아니면 인위적 욕구냐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건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미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이 진정한 욕구는 어떤 거냐면 인간 본성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과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뭐 사랑의 욕구라고 해보죠. 이거는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욕구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이 필요 없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잘 안 돼서? 자,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 본성과 관련 있는 욕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돼도. 자, 이런 욕구들은 실현이 되면 될수록 좋죠.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런 욕구들 말고 잘못된 욕구들이 있죠. 나는 뭐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잘난 체 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욕구들은 어떨까요?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위적 욕구라고 그랬고 에리 프롬은 병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욕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욕구를 계속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욕구가 아니더라도 자본가들이 물건을 파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욕구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광고할 때 대체로 뭐 어떻게 광고하던가요? 요즘엔 그렇게 노골적인 광고가 좀 사라졌겠지만 뭐 비싼 대형차 이런 거 팔 때 남자의 품격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죠 옛날에. 남자의 품격은 차와 비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차를 이렇게 딱 있으면 또 예쁜 여자가 꼭 오죠. 근데 인위적 욕구입니다. 그 차 꼭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차 필요하고 아침마다 코앞에 있는 직장 다니면서 근데 부추겨요. 그 차를 사라. 이걸 사라.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자기를 안 갖고도 됩니다.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엄청나게 그런 거를 또 조작하죠. 외모 뭐 조금 잘못하면은 남들이 너를 우습게 볼 거다. 옷 잘못 입으면 사람들이 흉본다. 그래가지고선 할 수 없이 철마다 또 옷도 새로 사야 되고 이런 게 다 인위적 욕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물건을 사서 사람들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안 돌아가는 사회 아니에요. 빨리 사용하고 버려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신상품을 팔기 위해서 욕구를 자극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인위적 욕구고 또 병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죠. 사회 자체가 만들어낸.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진정한 욕구냐 인위적 욕구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건강한 욕구인지 병적인 욕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이제 이미 인생에서 상당 부분 뭐랄까요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철수 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가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민족사적 사명에 불탈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 욕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이제 쪽팔려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통령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오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모든 욕구를 무차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진정한 욕구인지 인위적 욕구인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좀 성찰할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선 이거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사람들 통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대에 비하면 젊은 세대가 제일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왜 통일에 대한 욕구가 낮을까요? 거기에 대한 요구가. 통일이 여러 젊은 세대한테 뭐 불리한 거 있어요? 통일되면 젊은 사람들이 뭐 시집장 가볼까요?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 사회가 그동안 주입시켜 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과 정보들 때문에 그 욕구가 없는 거죠. 낮은 거죠. 이럴 때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욕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뻘짓을 안 하는 거죠. 이명박이 나와서 부자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찍어주고 이런 거 안 할 수 있으려면 그거는 내 욕구도 아니고 병적인 욕구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안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는 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략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인위적 욕구나 병적인 욕구를 제외한다면 진정한 욕구나 건강한 욕구는 실현돼야 되겠죠. 당연히. 왜 실현이 돼야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욕구나 건강한 욕구는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 본성과. 자,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 본성.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근본 본자에다가 성질 성자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성질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꼭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쇠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아이스콘 모양? 뭐 등등 아이스콘 모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검은 색상이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거를 스피커로 전달해서 확성기 역할을 하는, 소리를 채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성질 중에서 쇠로 만들었다는 성질을 상실하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더 이상 마이크가 아닌가요? 상관없죠. 그건 상실해도 되죠. 뭐가 상실되면 이건 마이크가 아니죠? 소리를 이렇게 채집해서 보내는 기능이 상실되면 마이크가 아니죠. 아무리 마이크처럼 만들었어도.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 이거 마이크 맞아요? 네, 마이크의 본성은 뭐예요? 근본적인 성질은 소리를 수집해서 보내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이 본성이에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성질들이에요. 상실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는 마이크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떤 존재를 바로 그 존재이게끔 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질이. 그게 바로 이제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직립보행을 하는 성질도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성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직립보행하는 성질을 상실하면 갑자기 인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양심이란 걸 상실해서 저놈이 양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거? 그때. 예, 전 금수만도 못한 놈, 그죠? 만도 못한 놈은 심한 역이에요. 금수 같은 놈이 이제, 자,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하고 이 급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일단 사람 같지 않을 때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했다. 인간 본성이 없다, 이거 너는. 근데 이제 개도 보면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충실하고 의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면 개만도 못한 놈은 뭐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속성도 없는 놈. 그래서 뭐 이명박한테나 붙일 수 있는 거죠. 개만도 못한 놈을 금수만도. 자,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인간 본성을 상실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 것 같죠? 여태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죠?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저거 중요하겠네. 왜 중요하냐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도 중요하다는 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첫째는, 사랑에 관심 많죠? 인간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적 주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사랑, 행복, 건강한 사회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사랑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인간 본성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본성을 몰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에릭 프롬이 한, 오늘 얘기가 주로 에릭 프롬 이론의 기초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자꾸 얘기 안 해도 에릭 프롬 얘기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사랑도 인간 본성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냐면, 마르크스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개의 본성부터 알아야 된다. 그렇죠? 개의 본성이 만약에 산책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개의 본성을 몰라요. 그래서 개를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매일 집에 가둬놔요. 그러면 결국 그건 어때요? 개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대하는 건가요?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본성을 모르고 사랑하면 그 대상을 학대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왜? 그 대상한테 뭐가 쓸모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 이걸 죽음의 키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사랑인데 키스니까 사랑을 하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키스를 했는데 상대방이 죽어요. 왜? 상대방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혹은 해가 되는 짓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성, 그 대상의 본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인간 본성이 뭔지 알아야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그런 걸 알려면 인간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 본성을 알아야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걸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만약에 인간 본성을 모른다면 흔히 하는 실수가 사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랑은 매라고 생각해서 때린다든가, 그런 놈들 있죠. 나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랑도 인간 본성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어떤 존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까요? 본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본성대로. 그렇죠? 돌고래는 땅에서 살 때 행복할까요? 바다에서 살 때 행복할까요? 네, 땅에서 못 살아요? 죽어요? 자, 어쨌든 살 수 있다고 쳐도 돌고래는 바다에 살 때 행복할 거예요. 물 붓고 수영하고 그럴 때. 왜? 그게 본성에 맞으니까. 자, 어떤 존재가 자기 본성에 맞게 살면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지고. 반면에 자기 본성에 맞게 살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정신 건강도 나빠져요. 인간도 똑같겠죠? 인간도 자기 인간 본성에 맞게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겠죠. 근데 거꾸로 인간 본성의 실현이 계속 좌절되면 병듭니다.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게 생기면서 병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실현되지 않고 계속 좌절된다면 우리에게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인간 본성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 주제를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인간 본성을 체크하는 기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편성이고 또 하나는 정신 건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역사적 보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간적 문화적 보편성이에요. 예를 들면 고려시대 사람들한테서는 발견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는 발견이 안 된다. 그럼 보편성이 없는 거죠.
시간적 보편성이. 그러니까 시간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서도 항상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적 문화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든 간에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선 발견이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발견이 안 돼요. 이거는 공간적 문화적 보편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간적 혹은 문화적 보편성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인간 본성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인간 본성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관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관찰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편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 본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럼 요거 기준에서 한 가지 물어보면 돈에 대한 욕망은 어떻습니까? 보편성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보편적이었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애들 키울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키운 부모 없어요. 그냥 사람 구실을 하라 이렇게 키웠지. 예. 성리학의 목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좀 더 높은 목표를 치면 성인,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공자, 맹자 같은 그런 훌륭한 사회적 인간,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리고 뭐 더 멀리 내려가면 더 그렇겠죠.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똑같아요. 중세시대 때 유럽인들은 돈을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다래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은 일단 시간적 보편성이 없죠. 그 다음에 공간적 보편성은 있을까요? 문화적 보편성? 이것도 사실 없어요. 이 미국화된 나라들, 즉 자본주의화가 많이 된 나라들은 약간 유사한데 벌써 부탄 같은 나라 가면 돈에 대한 욕망이 어때요? 우리보다 현저히 적죠. 또 북유럽 나라들만 가도 우리보다 훨씬 돈에 대한 욕망이 적어요. 북쪽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거기는 아예 사회주의 사회라. 개성공단 사람들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논쟁이 나오죠. 한국 관리자가 그렇게 해서 돈 벌겠냐?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노동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 남쪽 관리자가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노동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냐? 근데 그래도 계속 더 벌어야지 잘 살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설득이 안 돼요. 개념이 다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들은 돈이 생존과 직결되거나 행복과 연결되지 않아요. 사회주의 체제라.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죠. 돈이 곧 생존이고 돈이 곧 행복이다. 자, 벌써 이렇게 사회 제도만 달라도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욕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은 보편성이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인 것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 본성에 맞게 살면 인간 본성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정신도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본성에 맞게 살면. 그래서 어떤 것이 인간 본성에 맞냐 맞지 않냐를 따져보려면 그 본성을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느냐를 관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명박 얘기를 한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을 파면 팔수록 어때요?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죠. 그런 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건 돈에 대한 욕망인데요. 그것도 또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어때요? 정신이 건강해진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먹을 거 생겼을 때 친구 몰래 숨어서 먹었을 때 어때요? 정신이 맑아지던가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거꾸로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친구 줬을 때 친구가 먹을 때 어때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평화로워지죠. 배는 좀 아프지만. 자, 근데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는 건 우리의 본성과 상관이 없어요. 많은 심리학자와 수많은 이제 또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기심이 발동되고 실현될수록 인간의 정신 건강은 나빠지니까. 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꼭 실현시켜야 될 욕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 욕구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째, 사랑의 욕구는 무조건 실현돼야 됩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내가 사랑의 욕구를 실현하며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욕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두 번째로 자유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은 자유롭고 싶지 누구의 노예가 돼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갈 수 있는데요? 돈 있어야 가잖아요. 그죠? 한국은 자유로운 것이 뭐 집도 장만할 수 있어요. 아파트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부자유스러운 사회예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장을 나는 갖고 싶다. 그런 자유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여행 가고 싶으면 돈 모아야 되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진짜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자유란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획득할 때, 통제력을 획득할 때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작은 자유입니다. 사실 더 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냐,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욕 안 먹을 자유, 존경받을 자유. 사실 요새 미투 터져나온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나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는 조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미투가 나왔겠습니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유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부자유스러운 사회입니다. 직장에서 CEO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교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 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 들고 나가서 어쩌다 한번 대통령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일상에서도 그 능력과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기층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런 점에서도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나라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은 누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그 욕구가 부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취직을 해야 되니까. 돈이 급하니까. 근데 만약에 돈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매달 기본소득으로 200씩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놀겠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런 사람 생길 거예요. 나는 이제 놀아보겠어. 오래 못 놀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뭘 해야 겨우 산다고 느끼냐 하면 바로 생산적 창조적 활동을 할 때 인간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생산적 창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면 사람은 권태를 느껴요. 심한. 그리고 무력감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어떤 권리가 주어져야 되냐면 생산적 창조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같은 거 고민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 고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즉 돈 문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강력한 지지자인데, 그걸 해줘야 인간은 비로소 돈에서 해방돼서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어차피 책에 다 써 있어요. 뭐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싸우는 심리학이란 여기 카페에 있어요. 다 싸우는 심리학이란 책을 사면 다 써 있는 얘기니까 책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듣죠? 싸우는 심리학. 그니까요.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인위적 욕구와 인간 본성에 맞는 그런 욕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안에서 요즘 피어오르는 인위적 욕구는 과연 최근에 뭐가 있을지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네, 끝인가요? 뭘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여러 가지가 뭐 써놨는데. 아니, 네, 죄송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요 최근에 이제 무력감에서 한번 해방됐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명박이 구속됐을 때. 왜? 그때 너무 통쾌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그 구속됐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박근혜는 좀 저러면 진짜 안 되잖아. 당연히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도 잘 살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같은 사람은 절대 구속되지 않아. 그래서 좀 진짜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었는데 막상 되니까 이게 정의가 실현은 되는구나.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으면 정말 느꼈던 것 네. 같아요. 다 같이 박수 친 걸 보니까 정말 네. 좋으셨나봐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던 네. 일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질이 뭐 들어온 것도 있고 저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질이 들어온 거 먼저 하도록 그럴까요? 하죠. 네. 네. 아까 몇 개 온 것 같은데요, 한 4개? 네. 제가 오늘 오전에 도끼라고 이렇게 래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아니죠? 네. 근데 도끼가 차가 열 몇 대가 있다면서요. 외제차. 그래서 한 대 막 1억, 2억, 3억 막 이런 거를 막 생일 선물로 자기한테 그냥 2억을 막 선물하고 집도 요새는 이제 호텔에서 그냥 산대요. 가구 채우고 이런 게 또 돈이 더 들고 하니까 호텔에서 그냥 장기 투숙을 한다고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도끼가 이제 차를 살 때마다 인증샷을 꼭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다 올렸더라고요. 네. 매 대마다 다 그러더만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돈을 쓰고 이런 거를 굳이 그냥 자기가 쓰면 되는 건데. 도끼가 가수예요? 네, 래퍼입니다. 래퍼. 이 도끼 말고요. 도끼 찍는. 래퍼입니다. 네, 어쨌든 래퍼입니다. 하나는 과시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시욕은 뭐냐? 그냥 차 사서 살짝 숨겨놓으면 과시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소유욕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걸 찍어서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시욕. 근데 과시욕은 본질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불쌍한 친구였네요. 불쌍하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한번 올릴 때마다 짠한 그런 지읒 같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면 댓글에 이제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그런 거 안 올려도 너 사랑해줄 수 있어. 너무 짠했어, 지금. 갓, 와우. 그거 안 올리면 이뻐해줄게, 인정해줄게. 이래서 고쳐줘야 되겠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 친구는 나중에 차를 못 사게 되거나 돈이 없어지면 자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겁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차든 뭐든 자꾸 그거를 가지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죠. 네.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도끼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더 짠하네요. 더 짠하네요. 네. 네, 뭐 모두 그래서 행복해질 더 수 과시하는 있으니까요. 거겠죠. 네. 네, 그럼 질문 들어온 거.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사랑, 자유, 통제, 생산적, 창조적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통제 관련해서 문자가 좀 왔어요. 저를 자꾸 통제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그 친구는 저를 통제해서 본인의 인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 같은데 제가 힘들다. 통제하려 하지 말라 얘기하면 그 친구는 관심이다, 애정이다 하는 식으로 진정한 욕구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진전은 없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구와의 대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언니 옷 지적 많이 했을 때.
에? 아니 뭐죠 그게? 아 저를 통제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줄 알았네요. 건강했어. 좋아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언니 이런 거 왜 입어? 언니 되게 별로야. 네, 상황극이야? 네. 너 왜 그런 얘기를 진짜 짜증나게 아 이렇게 언니 하면서. 진짜 언니가 너무 안 어울려서 그래. 나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런, 정말 네.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통제라는 단어를 나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쓰는 통제는 좋은 쪽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통제하고 싶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 컨트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지배에 가까운 거예요. 네. 난 너를 지배하겠어. 그 지배는 나쁜 거잖아요. 누구를 지배하려는 거. 사물에 대해서는 또 지배를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지배 욕구인데 왜 지배 욕구가 나오느냐? 왜 지배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글쎄요. 지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왜 집에 왜 하고 싶어 하죠? 첫째는 도망갈까봐 불안해서인데 오. 이 도망갈까봐 불안하다는 것도요 진짜 거꾸로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이 본질은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내 옛날 생각 나고 그래. 도망갈까봐 무섭다는 것은 사실 버림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우면 항상 노심초사하죠. 네. 나를 저 사람이 버릴지도 몰라. 눈치 많이 보죠. 도망가고다는 거 그거잖아요.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지도 몰라 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싶겠죠. 감시를 하는 것도 불안하죠. 네. 나를 속이고 언젠간 도망갈 거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완전히 내 손아귀에 꽉 쥐면 절대 나를 버릴 수 없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내가 버림받는 공포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일 뿐. 그래서 상대방은 숨 막혀요. 지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것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요, 자꾸. 왜 깎냐? 상대방이 깎여서 초라해질수록 나를 버릴 가능성이 낮아져요. 너무 나쁜 마음인데. 그니까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불안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잘나면 안 되니까 자꾸 깎아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람이 초라해지면 도망을 안 갈 거거든.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관객분들 되게 표정 보세요. 세상에서 야, 표정 왜 이래 진짜. 표정이 막 경악 막. 아니 주로 당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하신 분들은 깨닫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당하신 얼굴들은 지금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고요. 저는 사실 십계명의 1조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 진짜 신임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약간 애정결핍의 신이다. 불안한 거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못 믿는 거잖아요. 어련히 내가 괜찮은 신이면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좋아하지. 굳이 뭐 섬기면 우상 숭배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느님이 있냐를 떠나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완벽한 존재인데 왜 그런 걸 정신적 문제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역시. 다음 문자를 좀 볼까요? 네네네. 네, 근데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지라프 리액션 인위적 욕구 같다. 저 이거 보고 자 리액션을 못 하겠어가지고 어떡하죠? 아니 안 그래도 근데 너무 가식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많이 평가를 듣거든요. 영혼에 담아달라. 나 지금 최대한 담고 있는 건데. 오늘 되게 좋은 편이에요 지금. 그쵸? 네, 되게 잘- 진실된 것 자연스럽죠? 같아요. 지난달에는 너무 거짓돼가지고 정말 나가는 길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야 너무 과해. 왜 그만하라고. 그렇게까지? 네.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다음 리액션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오늘은 좋네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뭐 하나 뽑아보시죠. 네. 감정이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지 모르고 지내다가 한 번씩 큰 무기력에 빠져요. 이런 상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줄 수 있을까요? 네. 자기 감정을 잘 파악 못한다는 것은 그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대충 뭐 그것 정도 구분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거냐, 슬픈 거냐, 뭐 이런 건 구분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안 돼요. 화나면 이게 뻗치잖아요. 일단 야. 피가 막 올라오고 네. 막 열이 받고 머릿속에 연기 나잖아요. 근데 슬프면 가라앉잖아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구분이 될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당황인지 황당인지 아니면 뭐 우울인지 이거 구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섬세하지 않으면. 근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모를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식당에서 밥 먹다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자기 몰라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TV 보니까 이명박이 잠깐 이쪽 나와서 막 까불고 있어. 아 그럼 이제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는 순간 자극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빠질 수 있거든요. 혹은 뭐 박근혜 비슷한 여자 같이 나왔다든가. 자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컨트롤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네. 아 내가 저 명박이 때문에 지금 이래 상태가 안 좋구나. 네. 그럼 감정 처리가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처리가 안 되니까 감정이 애매한 거죠. 이게 뭐지? 왜 생긴 거지?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첫째.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원인이 있는데 몰랐을 때는 파악하고선 처리하는 게 쉬운데 네. 오래된 원인이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네. 세월호 같은 거. 네. 세월호 이후에 내가 계속 안 좋거든요. 지금 상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4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때 자빠져 쳐자고 있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나죠. 아 진짜 막-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저 화가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빨리 분노를 끝내야 돼. 푸셔야겠네요, 지금.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미 4년 전 사건인데도 계속 자극을 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파악을 못하면 감정 문제에 있어서 해방이 안 되거나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혹은 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어렸을 때 경험. 아까 도끼가 뭐 어렸을 때 도끼를 맞았다고요? 아니. 그럼 죽어요. 선생님. 아니 그런 상처. 예.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거 올라와요 계속. 어. 근데 본인은 자각 못해요. 그냥 차가 없어서 그런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 도끼 때문에 그랬다는 거. 네. 뭐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내 손아귀에 쥐어집니다. 감정 통제가 되기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하고 싶은 목표가 없거나 있었지만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과 무력감에 대해서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뭔 말이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목표가 없거나 있었지만 좌절이 일단 됐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느끼는 좌절과 무력감에 대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예. 있냐는 거죠? 네. 이분이 맞겠죠? 네. 강의를 안 들으셨나 봐요. 그죠? 강연을 다시 목표가 듣기를. 없을 때는 좌절감이 안 생긴다니까요. 있어야 생기죠. 없을 때는 좌절이라는 게 없고 이미 좌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표 상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건 빼고 자 네. 목표가 있는데 자꾸 좌절됐다.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목표가 건강한 거냐 아니냐 꼭 따져봐야 됩니다.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 한국에서 많이 관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표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이 약간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강박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달성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달성하면 할수록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 대기업 입사하고 나서 직장 우울증이라는 게 유행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죠. 대기업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병우 보세요. 청와대까지 갔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얼굴 보면 막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달성을 해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좌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목표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정상적인 목표라면 그게 좌절됐을 때는 원인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전적으로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부조리한 이 사회 때문인지. 예를 들면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회. 저는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장기적으로 이 사회가 청년들을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네. 일자리 없으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에서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면 기본소득을 주고 국가가 이걸 안 해주면 개인한테 다 떠넘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거는 취직이 안 되는 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좌절감이 줄어들겠죠. 네.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도 문제가 예를 들면 취업이다.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인정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거가부터 빨리 고쳐야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로 좌절, 무력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선 저는 사회적 기준을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 있죠. 아까 뭐 다리 굵어야 취직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 영국 보니까 네. 그런 거 부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 거부해야 되거든요. 싫어 안 들어가 너희 회사 쓰레기 같은 회사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배짱을 부리기에 힘든 세상. 네. 예? 그랬다가는 이제 밥을 굶어야 된다. 뭐 이런 공포가 또 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느냐 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타협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부당한 것과는. 부당한 것과 자꾸 타협하다 보면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런 부당한 것과 타협을 하면서까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건강한 목표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달성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좋은 직장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늦잠 자서 면접에 늦어 떨어졌다. 그건 반성해야죠. 다음에 9시에 일어나야죠. 네. 구분해야 됩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면 요즘 페북으로 맨날 올려요. 문제는 제가 좋아요를 안 받으면 그게 그림을 올린 거에 좋아요를 안 받으면 우울하고 불안한데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하나 싶을 때 무력감을 너무 느낀다고 합니다. 네, 진짜 진지하게 제가 엄청 그림을 오래전부터 그리고 싶어 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자기 욕구를 잘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어떤 건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네. 이 그림을 활용해서 타인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또 유아적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려서 안 올리면 되죠. 네. 안 올려서 버틸 수 있는가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내가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네. 좋아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네. 그게 확실히 드러나겠죠. 벌써 드러난 것 어느 쪽이 같네요. 더 큰지. 집에서 혼자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한 일주일 네. 정도만. 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저는 요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잖아요. 통일이라는 거가 사실 매번 좌절되고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상회담 해봤자 북한이 어차피 또 뒤통수 때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그래서 비관적인 거죠. 저는 되게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무력감 전 여기서 오는 것 같거든요. 너무 큰 이것들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상회담이 시즌이에요. 지금 북중 조중 정상회담도 한번 열리고 지금 아베도 일본에서 지금 하려고 막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데 있죠. 네.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좀 과정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오늘의 주제랑 관련이 있죠. 네, 전 네. 지금 정말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되게 겁니다. 신나신 것 같은데 감정 안 물어보시고 정세 물어보셔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제가 관련이 있네요. 네. 네. 우리 민족이 70여 년간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통일국가 수립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생각을 잘 안 하는 통일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자. 뭐 이런 식의 사고도 갖게 되는데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면 남북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보냐면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대화를 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없죠. 네. 그리고 대화 자체도 계속 거부했잖아요. 비핵화 먼저 해라. 그럼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네. 안달부달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힘 관계가 이제 역전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북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위협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북이 핵을 가지고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네. 핵무력을 이제 완성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전략적 지위가 서로 똑같아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될 것 같고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판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음 질문.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사랑, 뭐 대인관계 좀 관련된 건데요.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본질에 맞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 행동이 저에게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 질문을 이해 못했다. 질문 지금 이해 못했는데 다들 네. 이해하신 건가? 질문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했어요. 그 사람이 본질에 맞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 행동이 저에게 왜 힘들까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런. 사랑을 하면서 힘든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왜 못한 채워주려고 거죠. 그래요? 안 채워주면 화내니까. 또 안 채워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이거는 계산이죠, 계산. 조건부 사랑이라 그러는데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뭐가 올 거야. 이래서 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막 이제 밥 숟갈을 떠주고 입에 먹여준단 말이에요. 질질 흘리고 그래도 힘들까요? 아 힘들어 씨 뭐 이러면서 힘들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언제까지 요새 이걸 먹여줘야 돼? 맞죠? 나중에 다 계산해서 받을까? 그러지 않거든. 그냥 즐거워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사랑이지. 좋아서 압력을 느낀다, 의무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계산된 뭐 투자, 정신적 투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냥. 역시. 본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채워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본성은 상대방이 하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죠. 그걸 기다려주고 내가 이렇게? 채워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때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건 좀 나아요. 근데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헤어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사랑을 안 하면 되죠. 네. 서로 이제 서로 상대방이 그냥 좋아서 좋아하면 되는데 네. 내가 좋아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뭘 줘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싸움질 하잖아요. 네. 그죠? 서운하고 서운하고 왜 너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안 해? 서로 계산하잖아요. 지금. 계산 좀 하지 말고 이제 자본주의 사는 것도 좀 힘든데 이 연인 관계에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힘들죠. 역시 리액션이든 사랑이든 인간 본성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건 절대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인위적 요구.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듣다 보면 미래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세 담당이세요? 답이 없어 보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회가 헬조선. 네, 안타깝고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뭔가 건강하게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저희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라든지 좀 희망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강의가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제가 막 하는 거 직면이잖아요. 이거 네. 다음 주 주제가 직면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직면이거든요. 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걸 봐야 치료하지. 네. 안 아픈 척하면 치료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인간은 맨날 비관적인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면 우리 민족이 가장 싸움질을 잘한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을 잘한다. 저항, 네. 저항 정신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소위 그 데모 꽤 한다고 하는 프랑스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가 한국 보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만 해도 4.19로 대통령 끌어내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5.18. 5.18은 미안합니다. 광주항쟁. 예. 네, 죄송합니다. 5.18 광주항쟁 서로 있죠. 그다음에 죄송하다고. 서울의 봄도 있었고, 네. 유월항쟁도 부마항쟁 있었고. 있었고, 네. 6월항쟁이 있었어요. 군부독재 퇴진시킨. 그리고 촛불항쟁 그 전에도 좀 있었고 이번 거 말고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시킨 촛불항쟁 있어요. 저희는 기본 소위- 항쟁을 5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네, 소위 대통령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 2번이요. 군부 독재라는 집단을 역사 무대로 퇴장시킨 것이 또 이제 한 번이요. 뭐 하여튼 줄기차게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애들이 보면 질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우리는 딱 68혁명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쟤들은 그냥 안 할 듯 하다가 참다가 갑자기 한 번씩 팍팍 터지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강한 저력인데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봉기를 한 민족 아닙니까? 농민봉기의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취미 생활은 봉기였어요. 그렇죠. 수도 없이 하시니까요. 살다가 수 틀리면 야 나와 횃불 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낫 들고 가서 목 자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좀 쉬고 일상이 일상 우리의 세계 투쟁은.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던 우리 민족이 저항을 잘하던 우리 민족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한국 전쟁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의한 이제 대량 이제 학살과 탄압 이런 걸 그렇게 겪으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한 방에 안 사라진다는 거 유전자가.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저력 그 일본 놈들이 무지하게 부러워하거든요. 다 일본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일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게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저항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인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는데 외국인들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기력에 짓눌리고 우울에 짓눌려서 막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 잠재된 에너지가 막강하거든요. 이게 한 번 터져 나오면 무시무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에너지인가요? 자, 근데 에너지 때문에 울렸겠죠. 개그감이 근데, 점점. 영화 또 외국 사람 보면 다 그래요. 한국 영화는 에너지가 있다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 영화 아무거나 대륙 그냥 기본 만든 거하고 네. 일본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일본 영화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봐요. 저도 안 뭐냐면 봐요. 내용이 뭔가 안 어떤 거 맞아. 아니라 깔아앉아요. 우울하고. 잔잔하죠. 네. 잔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완전 확 깔아앉아가지고. 예. 이의적 리액션. 아무리 가라앉죠. 예. 아무리 내용이 아름답고 이래도 다 보고 나면 우울해져요. 네, 맞아요. 무력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사람 망치기 딱 좋구나 이게. 어.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처럼 20세기 들어와서 또 이제 사실 한국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한 번이라도 항쟁을 통해 정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 문화. 근데 우리는 수틀리면 한 번씩 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촛불항쟁으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잠재해 갖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터트리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네. 힘을. 그래서 중간중간 터지니까 그래도 저희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또 짓눌리는 시기죠 지금. 네, 이제 끝장을 내는 시기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야, 멋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좀 희망차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 그 시위한 거 사진 보셨나요? 저희 광화문 뭐 그런 비슷한 규모로 모였던데 중간중간 슈퍼스타라던데? 스크린을 설치했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하듯이. 네, 아마 배워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전에는 아마 미국에서 시위할 때 중간중간 스크린을 설치하진 않았거든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의 이 평화적인 시위 방식과 실제로 그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저력. 저는 앞으로 세계에 저희 촛불항쟁 많이 수출되고 배우러도 오고 네,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한테 그게 수술해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6개월 동안 평화적 방식으로 진짜 누가 이기나 해본자 하면서 주기차게 평화적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쵸. 미국 애들은 그 한2 달까지 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다 태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자동차부터 부셔야죠. 도저히 이 폭력에 대한 이 나쁘. 충동을 제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6개월 동안 폭력을 제어하면서 싸웠다는 거는 이것들은 고수인 거예요. 타인화. 베테랑. 여기서 완전히 득도한 거죠.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닮을 수 없는 저희의 민족성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실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좀 질의응답을 마치고 박수로 좀 선생님을 이제 모셔서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연을 멋진 노래로 마무리해줄 노래악단 싱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무래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주는 명예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 마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진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또 다른 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이렇게 힘들 때 아무리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 작은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 번 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색다른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요. 이렇게 강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게 되게 더 기억에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좌절되기도 하는 무기력과 자존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원래 별로 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게 돼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왜 고민했었고 그런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 오랜 기억들로